대한민국중앙연구원의 구난이라고 합니다. 대륙 침략의 일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로서는 굉장히 암울한 시기이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일본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거듭되는 논의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른 고대 왕조와는 달리 발해의 경우는 일본이 그 발해를 취급하는 방식들이 다른 고대 왕조는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그것들을 현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영향들이 어떠하고 또 현재까지 어떤 문제가 남아 있는가를 조금 다양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일제에 의한 발해 인식은 양날이 존재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양날들이 굉장히 그 시기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양날을 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식민사학의 말하자면 핵심이 되는 이제 조선을 본국으로 여기는 것이고, 발해 역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안타깝게도 일제에 의해서 발해 연구가 시작되는 시기 사실상 조선도 그러했고, 그리고 당시 중국인 청도 그러했고, 발해는 어찌 보면 다른 왕조보다는 망각의 왕조였습니다. 그리고 발해가 있었던 지역도 조선사나 또는 중국사나 이런 영역에서 볼 때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제가 발해에 관심을 가지면서 발해라고 하는 망각된 역사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발해가 있었던 옛 땅에 대한 고토를 환기시켰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날로 설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메이지 시대에 처음 이제 발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메이지 일부는 서구 근대를 모델로 했고, 그리고 어찌됐든 세계사적 흐름 속에 본인들이 빨리 올라서고자 노력을 하면서 근대화된 서구가 모델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다양한 이제 지식 정보를 집적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국학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정한론의 배경으로 해서 그런 두 개의 어떤 요구 조건들이 맞아지면서 조선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리, 제도, 풍속 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발해의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중국과의 문제가 있으니까 다행스럽게도 조선의 역사 정보의 한 축으로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많은 정보서와 역사서가 나왔는데요. 그 주요한 몇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1875년이니까 개항 직전이죠. 도조 탐원이 조선 지략이라고 하는 다양한 이제 조선에 대한 정보를 모은 서적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의 전체 역사를 신라, 백제, 임나, 탐나, 발해, 고구려, 고려, 조선 순으로 넣었고요. 그러니까 발해는 일단 조선의 맥락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조금 유보적입니다. 발해는 임나나 탐나처럼 조선사의 본류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조선사의 언저리에 있는 그런 체제로 편입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조금 다른 차이는 오른쪽에 여기에 보시면 조선에 관한 지도를 같이 포함을 했는데요. 임나나 탐나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발해는 표시를 했고요. 조금 지도가 흐트러져 있지만 함경도 지역에서 여기가 흑룡강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발해의 대략적인 위치를 청대에 있었던 여러 그 지방지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해를 조선사의 다른 왕조와 같이 포함해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그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말갈이라고 칭한다라고 했고, 고구려에 부속됐지만 결국은 가장 일본이 발해를 관심을 가진 것은 727년부터 일본에 사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그것은 조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적은 그 후속간이 쓴 조선 신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역사 서적은 아닙니다. 다양한 정보를 담았는데요. 여기서는 조선 개괄을 하면서 기자 위만 삼국 고려의 구조로 봤고, 그리고 발해는 별도의 그 지면을 할애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우리도 많이 있지만요. 예컨대 발해가 고구려의 새로운 이듬이다라고 하면서 고구려 왕을 살해하고 나라를 건국했다. 뭐 발해가 고구려 왕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영주에 있는 영주 도독을 살해했던 거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22건의 파견 기록을,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자세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견 기록을 소개했고 조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준린 천황 때 발해사가 왔는데 연이어서 이제 신람 침공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일본에 대한 발해의 관심이 교묘하게 신라에 대한 적대 감정과 맞물리면서 서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역사수로서 발해가 등장하는 것은 84년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 외교지고라고 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외교지고라 보다 보니 발해와의 교빙 사실이 굉장히 자세하게 있습니다. 134쪽에 달하는, 그래서 전체로 보면 24쪽을 할애해서 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 역사를 망라한 다양한 저서를 해서 만든 서적으로서 이후에 많은 책들이 이 외교지고를 참고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외교지고에서 잘못됐던 오류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교과서에도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왕애왕이라고 하는 시호는 사실 발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시호이고, 이후에 이제 중국의 김육불이 아마 이거 신라의 경애왕을 발해로 잘못 이해해서 경왕애왕이라고 한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었는데, 기회가 있으면 이건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890년에 시게노 야스스쿠가 고본 국사안이라고 하는 것을 냈는데요. 이것은 조선사는 아닙니다. 일본사인데요. 사실 이제 이 책에서부터 조금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찌 보면 국악 성과를 반영한 체제고요. 예컨대 가장 먼저 천황의 왕규표가 나오고요. 신대에 대한 기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황손의 돈정, 아까 조복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맥락이죠. 그리고 한국 지역, 한토를 복속했던 사실, 그리고 대화율령 국가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암묵적으로 일본의 팽창을 반영하면서 일본사를 서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일제시대의 교과서들을 보면 일제시대 교과서가 전체가 이런 맥락입니다. 고본 국사안이 그 어떤 모본을 만든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책에서 발해도 역시 다루어지고 있는데, 나라와 해이한 시대에 명명되고 있고, 송말 말괄왕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사의 난 즈음에 발해를 통해서 당과 교통하고 신라 정부를 도모했다. 역시 적대적인, 신라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함께 결합된 발해 서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야시 다이스케는 앞에 발표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조선사를 썼고요. 사실 하야시 다이스케의 조선사는 역사서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획기를 만들었는데, 이전의 역사서가 편년체로 되어 있었는데, 하야시 다이스케는 말하자면 이제 시대의 관념들을 가져오면서 신사체로서의 통사 구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런 신사체의 통사체로서 조선을 쓰면서 총설, 태고사, 상고사, 중고사로 구성을 했고, 발해는 중고사 중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송말 말갈이라고 표현했고요. 고구려가 멸망하자 귀부에서 발해가 건국되었다. 그러니까 말갈의 국가라고 보면서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하는 굉장히 과도기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
여기서도 일본에 내빙했고 방무를 바쳤고 예를 지켰고 그리고 일본도 역시 내왕을 했었고 그래서 양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교류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역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요시다 도고의 이란 상고 고사단이라고 하는 책이 1893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이제 하야시 다이스케 조선사의 영향을 받아서 이란의 역사를 말하자면 신사체의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발해는 4편 5장 고구려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란 고사단이라고 하는 이 책은 조선사를 쓰면서도 굉장히 만주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돌궐이랄지 그리고 뭐 거란이랄지 여진이랄지 이런 역사들을 쭉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발해를 다루는 것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어찌 보면 조선의 외곽의 북방 민족의 한 역사로서 발해를 다루고 있어서 이제 조선사의 경계로부터 발해가 조금 나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인식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쓰냐면 발해와 신라는 모두 장사치들이다. 장사를 도모하고자 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말을 잘 듣던 조공을 잘해오던 그런 왕조하고는 취급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발해를 통해서 많은 대륙 정보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발해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본에서 직접 견수사나 경단사가 파견되면서 연계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서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시대의 발해 인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사의 한 부분으로 두고 있으면서 번국, 조공국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발해를 통해서 형성된 대륙과의 교통은 배제하고 일본이 직접 대륙과 교통했다라는 관계로 변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번국, 조공국과는 이 시대에 등장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고요. 일본 서기가 그러하지만 속일본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780년대에 편찬이 되는데요. 이 시기가 말하자면 백정강 전투 패배 이후에 대륙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율령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역사를 기록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라우마는 한편으로 반신라라고 하는 감정으로 안착되고 또 하나는 율령 체제를 확립한 국가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인식은 이제 주변의 제왕조들이 번국이라고 서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결합되면서 발해 서술에 있어서 발해를 번국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발해와 연합해서 신라를 침공하려고 했던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이런 서술이 이제 이때부터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본격적인 이제 만선사학의 성립과 발해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만선사학의 뭐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가 동경에 이제 만선 역사 연구실을 설치했고 그리고 그것을 주도해 나갔던 것이 시라토리 쿠라키치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초기부터 만주에 대한 생각들이 정립된 건 아니고요. 일본 스스로도 굉장히 좀 많은 변화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만주 중립론이었습니다. 만주라고 하는 지역이 관심은 가지고 탐은 나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중국도 아니고 조선도 아닌 독립의 공간이다. 중립의 공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만주의 역사는 쑥신, 말갈, 발해, 요금, 청으로 이어지는 계보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나카 미치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발해는 한국사가 아닌 만주사로 취급이 되는데 이 당시 이제 정치적으로도 만주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은 일본이 직접
직접 할 게 아니다. 청해 관원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것을 얘기했던 사람이 우리가 뭐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그리고 당시 참모장이었던 타나카 기치 이런 사람들이 그 청관원 위탁 관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앞장선 사람이 당시 만주궁 총참모총장인 구다마 겐타로였는데요. 이 사람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만주 경영의 행보가 나아가다가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뭐 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이 다시 물밑으로 가라앉았죠. 이때 튀어나온 인물이 바로 이제 시라토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시라토리가 당시에 만철 사장, 정확하게 뭐 총재라고 표현하는데요. 차양이었던 고도 신베이를 수차례 만나게 해달라고 주변 사람에게 이제 주선 알선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라토리는 만주 역사 편찬의 근무,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고, 그리고 고도 신베이는 이제 그것을 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어떤 주장을 하냐면 무잔적 무비론이라고 하는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뭐냐 하면 일단은 무력으로 침략할 것이 아니라 타국 침략을 하려면 문화적인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적인 것으로 완급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역사적 관습을 조사하는 게 식민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둘의 투기가 결합되면서 만철 조사부가 출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만철 조사부의 연구에는 이나바, 스다, 그다음에 이케우치, 마스이, 와나이 이런 소장학파들이 대거 참여를 했고요. 이 당시에는 10년 연구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열기가 추출하다 보니 1년 만에 이제 조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 조사 보고서는 이제 만철 사장인 고도 신베이에게 제출을 했죠. 그리고 이 공식적인 조사 보고서 외에도 이 당시 만철 조사부에서 행했던 조사 연구가 이들에게 이후에 계속 저서로 발간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만철 조사부는 그렇지만 1916년에 폐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든든하게 믿었던 고노 신베이가 그만두고 후임이 왔는데, 이 후임은 우리가 만철은 돈말 버물 때지 뭐하러 그런 역사지리를 하느냐. 그래서 만철 조사부가 폐지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동경대학교, 경성제국대학, 현재 서울대학교에도 오고, 그다음에 조선사 편수국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상 이들은 식민사학을 구축하는 아주 주축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철 조사부가 초기에 취지만큼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만선사학을 넘어서 식민사학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에 만주는 도대체 뭐냐? 이제 만주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로 표현하면 블루 오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광고를 합니다. 조선으로 가자, 만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상선을 타고 이제 가자. 그래서 동경으로부터 출발해서 부산을 지나서 서울, 평양, 안동을 지나서 장춘, 봉천, 심양이죠.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광고를 했고요. 이것은 1934년에 하얼빈에서 출발해서 대련으로 가는 대륙 길차인데 동양 최대의 쾌속 열차다. 요즘으로 치면 KTX, VIP, VVIP 칸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광고를 러시아 여성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행과 새로운 어떤 그 모험의 세계 만주라고 하는 이미지가 한 축이 있고요. 이 사진은 이제 관동부 소속의 학도병들입니다. 학도병들이 만철에 타고 있으면서 굉장히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연출된 거겠죠. 이런 표정을 짓고, 그리고 역시 이제 여기서도 이게 거의 나치를 좀 상상하는 그런 포스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주로 진출하자, 젊은 피어 모여라,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무장적 만주 침략의 이미지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31년부터 작업을 하면서 만주국이 승인되고, 이 사람이 이제 푸이죠. 31년 만주사변을 통해서 만주국을 승인하고, 그리고 이 사진도 사실 저는 보면 연출된 것 같은데, 일본군에 붙잡힌 러시아인인데 백기를 들면서 투항하고 있는데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군에 투항하면 모두 이렇게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선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제 대만주국 제국 만만세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은 황도의 빛이 전 지구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축은 이제 만주를 개발하고 개척하다 보니까 많은 일본인들을 이주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주해서 개척전에서 이렇게 재미롭게 살고 있다. 목단강에서 수영도 하고 뱃놀이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여행을 한번 와라. 그러면서 여행 광고 포스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만주에는 오족이 협화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만주족, 몽골족이 협화해서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선전하는 거죠. 자, 이런 시기에 있어서 이제 만선사학자들은 이제는 뭐냐면 만선불가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이제 학문적인 동기가 아니라 그 취지는 정치와 군사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라토리나 이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얘기한 것들을 보면 만주는 대륙으로부터 파도를 삼켜주는 견고한 제방이다. 근데 우리가 러일전에 참가한 건 조선의 목숨줄을 쥐고 일본의 급수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러일 전쟁에 참전하면서 알았다. 그러니까 역사학자의 학문적인 지지가 아니라 전쟁의 경험 속에서 시대의 어떤 흐름들을 강조하는 거죠. 이나바 같은 경우도 역시 내가 이것을 만선사학을 연구하는 것은 학문적인 지지가 아니다. 중국 문제에 자극을 받아서 시대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역시 마스이 같은 경우도 내가 이걸 하는 것은 전쟁 참가가 동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선사학을 주도했던 역사학자들의 실제 동기는 학문적인 동기가 아니라 시대적인 요구. 그건 다시 말하자면 만주를 침략하고자 하는 그들의 어떤 의도와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상경성, 서구성, 팔년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가졌고, 그리고 상경, 동경, 중경의 위치도 어느 정도 비정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16년에 만철 주사부가 폐지되면서 약간 소강 상태에 있다가 32년에 만주국이 건국되면서 아까 보셨던 다양한 어떤 퍼포먼스 속에서 다시 만주 문화 연구 사업이 시작되면서 고고 발굴이 이루어지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시대의 고고 발굴 요격은 상당 부분 발해 유적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다시피 여기 지도를 보면 만주국의 범위가 사실상 발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발해를 봤을 때 발해는 오래전부터 나라 해이한 시대에 우리 일본과 통교를 했고, 그리고 동아시아 세계와 직접 연계되었고, 그 다음 만주라고 하는 지역은 중원과 다른, 당과 다른 독립왕조였고, 그래서 만주국에 오는 사람, 만주국에 찾아오는 사람한테 새로운 이미지를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발해에 구미가 당기는 것은 사료상에 보니 이 발해가 계속 일본의 조공국으로서 조공을 했던 통빙의 국가다. 만주국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랑 현실적인 문제랑 너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해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연구 가치가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산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발해 연구 붐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일본이 이제 발해 연구를 하다 보니 중국에서도 뒤늦게야 만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일강이나 담기양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공학회가 조직이 되고요. 재밌는 것은 우공학회가 특집호를 내는데 일본 사학계에서 특집호를 내니 이것을 겨냥해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을 새롭게 보고자 하는 중국 학계의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것 역시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활동이 중지됩니다. 그러면 이들의 세력은 어디에 합쳐지느냐? 30년대 이후에 일본의 고고 발굴 조사 과정에 편승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육불입니다. 발해사에서 발해 국지장편도 중요하지만 김육불은 동북통사라고 하는, 지금으로 보면 사실 동북공정의 모태가 되는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김육불이 이 동북통사를 집필하게 되는 것도 조금 과장해서 보면 만선사학자들과 교류를 통해서 많은
역사 현장을 갈 수 있었고, 그러면서 스스로 조금 개념화되지 않은 만주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중원과 다른 어떤 동북의 새로운 어떤 역사 체계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의한 이 고고 성과는 사실 많은 한계가 있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조금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 의해서 동북공정이 추진되면서 발해 유적에 대한 재정비와 재소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인이면 당연히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우리는 고작해야 그들이 발굴한 발굴 조사 보고서를 보고 확인하는 거죠. 아, 이러이러했구나. 하지만 그것이 원형인지 아닌지 확인할 바가 없는데, 다행히 조금 좀 미비하고 그리고 미완이지만 일본이 30년대에 지표조사나 뭐 아주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뜨문뜨문 남긴 자료가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을 통해서 발굴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어떠한가, 그리고 조금 더 발해 원형에 가까운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한 축으로서는 다행스러운 것이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발해에 주어졌던 관심이 만주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렴이 되면서 중국은 오히려 이때부터 발해라고 하는 입론을 만주족 발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노, 쑥신, 말갈, 발해, 그리고 여진, 청으로 이어지는 그 입론을 만들게 하는데 상당 부분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제에 의한 어떤 발해사 연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제 양날로 다가오는 거죠. 초기에는 번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관념 속에서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맥락을 훼손했다면, 이제 현실에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중국의 만주족 발호론이라고 하는 입론을 직간접적으로 자극하게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계속 생산 있게 정리해 나가는 그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일제의 발해 연구와 조사는 현재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 일제의 논리를 뛰어넘는 다른 고대 왕조에 있어서 일제의 어떤 식민사학의 논리를 뛰어넘는 과제 위에 또 하나는 일제에 의해서 자극받은 어떤 중국의 만주족 발해론이라고 하는 입론을 뛰어넘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